X네 씨. 있는 힘껏 욕설을 뱉어내고는 앞을 바라보았다. 몇 미터 앞에 널브러진 여자는 직사했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멍청한 녀석은 다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지나가던 여자를 그대로 들이받고 만 것이다. 모처럼 기분 좋게 마신 술 때문에 조금 흥분해서 속도를 내라고 다그친 게 화근이었다. 화를 내서인지 아니면 사고 충격 때문인지 현기증이 났지만 멍하니 있을 시간은 없었다. 야, 정신 차려. 우리 지금 됐어 임마. 녀석은 운전대를 꽉 잡은 채 덜덜 떨며 대답했다.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사고 난 거지 뭐가 어떡해야. 됐고 내려. 수습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녀석의 멍청한 소리에 다시 한번 열이 뻗치는 걸 느끼는 사이 녀석은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겁에 질린 얼굴로 앞을 가리켰다. 야, 저 여자 뭐야? 몰라 이 새끼야. 죽었나봐. 죽었어? 그럼 죽었지. 살았겠냐? 이거 어떻게 하지? 경찰 부를까? 난 곧바로 소리를 빽 질렀다. 경찰? 너 진짜 뒤지고 싶냐? 아가리 닥치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녀석은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뻥끗거렸지만 더 이상 말하진 않았다. 일단 차에 실어. 아니, 빨리! 난 주저하는 녀석을 몰아세우며 여자를 바라보았다. 외상 같은 건 보이지 않았었고 특별히 끔찍한 모습도 아니었다. 다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엔 고통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눈조차 감지 못한 쓰러진 그 여자의 모습 때문에 내 기분은 더더욱 나빠졌다. 잠시 여자의 얼굴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자니 녀석은 떨리는 손으로 여자를 끌어다 트렁크에 실었다. 내 지시로 주변을 대강 수습하고 차에 오른 녀석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이제 어떡해? 나 역시 고민에 빠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잠시간의 침묵이 이어지자 녀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저기... 뭐? 왜? 너 뭐가 문제인데? 우리 그냥 경찰 부르자. 이 새끼가 깜빵 가고 싶어서 환장했나? 네 놈은 어떤지 몰라도 난 그딴 쓰레기 같은데 갈 생각이 전혀 없거든? 내가 니깟 놈 때문에 그런 곳에서 썩어줘야겠어?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자수는 꿈도 꾸지 마. 고분고분하던 녀석이지만 이번엔 조금 반항을 했다. 아니, 애초에 너 때문이잖아. 술 먹자고 한 것도, 대리 부르지 말고 그냥 가자고 한 것도, 기분 꿀꿀하니 속도 좀 내보라고 한 것도 네가 자꾸 시키니까. 녀석의 소심한 반항에 난 또다시 열불이 나는 걸 느끼며 녀석에게 말했다. 이 새끼 봐라. 야, 너 언제부터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대꾸 했냐?
왜? 사람 한번 죽여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이제 나 같은 건 우습게 보인다 이거지? 어? 아주 기세가 등등하네 이 새끼가. 녀석은 약간 기가 죽은 듯 했지만 입은 다물지 않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은 괜히 덮으려다가 나중에 큰일 생기는 것보단 그냥 자수해서 잘 해결해보는 게. 아니 근데 이 개새끼가 또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니놈 생각은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 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알지?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끔 돼 있어.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고 평생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팔자라고.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생각 말고 그냥 내 말대로 해. 알았어? 일단 가. 가다 보면 뭐가 있겠지. 고민하던 녀석은 결국 차를 출발시켰다. 난 작게 비웃음을 흘렸다. 역시 이놈은 절대 날 거역할 수 없다. 차가 이동하는 동안 생각에 잠겼다. 어설프게 숨겨버리느니 그냥 으슥한 곳에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조금만 더 가다 보면 가파른 절벽이 있었다. 계속 가. 가다 보면 절벽 나오는 거 알지? 거기에 던져버려. 그러면 아무도 못 찾아. 어떤 놈이 절벽 아래를 뒤지고 있겠어? 한껏 기가 죽어서인지 이번엔 군소리 없이 내 말에 따랐다. 상황이 대강 정리되는 듯하자 난 다시금 여유를 되찾았다. 야, 불. 녀석은 곧장 나에게 달려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 때문에 콜록거리는 녀석이 내 신경을 거스르긴 했지만 그냥 넘어가주기로 했다. 끙끙대며 절벽 아래로 던져버린 녀석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거봐, 됐잖아. 내 말대로 하면 다 된다니까. 이제 집에 가서 발 쭉 뻗고 자면 돼. 내 말 듣기 잘했지? 하지만 완벽한 계획일 거란 내 생각이 무색하게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다. 대문을 세게 두드리며 경찰들의 목소리를 듣자 머리가 지끈거려 왔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냐? 웅크린 채 떨고 있던 저 녀석은 내 말을 듣고 결국 폭발했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네가 다 망친 거라고. 전에는 없었던 큰 소리치며 대드는 녀석을 보자 화가 난다기보다는 헛웃음이 나왔다. 너만 아니었어도 사고 같은 건 안 났다고. 아니, 애초부터 음주운전 같은 것도 안 했을 거야. 그 망할 놈의 술도 너 아니었으면 입에도 안 댔어. 진짜 지긋지긋해. 이제 네 말은 안 들어. 난 그냥 벌 받고 말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난 코웃음을 흘리며 대답했다.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지금까지 뭐 들었어? 넌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네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진 거라니까. 너도 알잖아. 절대로 나한테서 못 벗어나. 녀석은 머리를 감싸 안고 흐느끼며 말했다. 그냥 좀 사라져. 내 눈앞에서 제발 좀 사라지라고!
녀석의 쩔쩔매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고는 녀석에게 속삭였다. 사라지다니 어떡해?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 왠지 알아? 녀석은 내 말을 듣지 않으려는 듯 귀를 막았다. 하지만 고작 귀를 막는다고 녀석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내 목소리가 안 들릴 리가 없었다. 난 느긋하게 이어서 말했다. 네가 제일 잘 알잖아. 내가 누군지 말이야. 모를 리가 없지. 날 뭐라고 부를래? 네 머릿속에서 들리는 악마의 속삭임? 아님 네 안에 숨겨져 있는 나쁜 자아? 아니면 뭐 어두운 인격? 뭐든 좋지만 난 이렇게 부를래. 난 니놈의 본성, 니놈이 꽁꽁 숨겨둔 진짜 네 추악한 마음. 너랑 나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 네가 나고 내가 너니까. 그래서 넌 날 절대 무시 못해. 뭐든 내 말대로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착한 척, 고상한 척 연기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녀석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난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감옥같이 거지 같은 곳에서 1초도 있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지? 일단 창문으로 가자.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내려서 도망가. 뭐해? 시간 없어. 움직여 빨리. 녀석은 여전히 흐느끼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피척피척 창문으로 걸어갔다. 역시 녀석은 내 말을 절대 거스를 수 없다. 사람의 본성이란 건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니까. 내가 중학교 시절에 겪었던 조금 무서운 이야기이다. 당시 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고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늘 저녁 7시쯤이었다. 그날도 동아리 활동이 끝난 뒤 친구들과 하굣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의 계절은 무더운 여름이었다. 너무나도 찌는 듯한 더위와 하늘이 어슴푸레했던 기억이 난다. 친구들과 집을 가던 길에는 나 혼자 오른쪽으로 꺾어야 하는 양갈래 교차로가 있었다. 그렇게 나는 친구들과 그곳에서 헤어져 나 혼자 그 길을 걷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평소와 같았다. 그 길을 지나 걸어서 5분 정도면 집에 도착한다. 하지만 가로등이 거의 없는 엄청 어둡고 으스스했던 그런 길이었다. 교통량도 적어서 밤이면 인적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홀로 멍하니 그 길을 걷던 도중 웬 여자가 흥얼대는 콧노래가 들려왔다. 앞을 보니 10여 미터 앞 길가에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아마 저기 보이는 저 여자가 콧노래를 부르는 건가 싶었다. 그리고 걸어가다 그 옆을 지나치게 되는 순간 얼핏 그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당시에 난 시력이 좋지 않은 데다 주변이 어둑어둑했기에 그때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그러고 자세히 보니 친척 이모였다. 그 이모는 우리 어머니의 사촌 동생으로 가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인사 정도만 하는 대면대면한 사이였다. 항상 그 이모는 콧노래를 부르며 걷곤 했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사람이라는 인상이 있었다. 일단 아는 사이니만큼 난 이모에게 인사를 건네었다. 그러자 이모는 콧노래를 멈추고 내 쪽을 바라봤지만 인사를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표정은 마치 그냥 웃고 있다기보다는 희죽거리고 있었다는 게 더 어울리는 표현일까 싶다. 평소라면 인사를 받아줬을 테지만 그때에는 내 인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왠지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사를 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한번 인사를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 이모랑은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 나를 잊었나 싶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누구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그렇게 이모와는 서서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다시금 나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헌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콧노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순간 등이 차가워지는 듯한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그리고 콧노래가 멈추었다. 이런 무더운 여름날에 이 감각은 무엇일까? 어쩐지 무섭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나는 발걸음을 이어갔다. 당시 학교에서 코끼리상이라는 강령술이 유행하고 있었고 마침 그날 점심시간 나는 친구들과 장난삼아 코끼리상을 했던 터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지만 그 탓에 괜히 혹시 코끼리상으로 불려온 귀신이 나에게 붙었나도 싶었다. 쓸데없는 상상 때문에 괜히 더 무서워졌지만 나는 애써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 사이 내 등이 급격히 차가워졌고 이제는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은가 동시에 누군가가 내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마 4-5m 뒤 꽤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기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평상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계속 걸었다. 하지만 그 인기척은 점점 나에게 다가왔다. 내 생애 가장 큰 공포를 느낀 순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뒤까지 온 게 아닌가 싶어진 순간 공포와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진 나는 뒤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 뒤를 돌아보았다. 헌데 아무도 없었다. 그냥 기분 탓이려니 싶었지만 여전히 등은 시렸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걷기 시작한 순간 뒤에서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싸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평정을 가장하며 걸었지만 결국 나는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차가운 곳이 쫓아오는 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달리자 금세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이었다. 그리고 난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내 얼굴을 보고서 얼굴이 왜 이렇게 시퍼렇냐며 집까지 뛰어온 것이냐고 물었었다. 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어난 척 행동했다. 엄청난 피로감에 젖어있던 나는 물 한 잔 마시고 세수를 하려 세면대로 향했다. 세면대에 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핏기가 싹 가서 창백했다. 기분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 소파에 앉아있자 싶어 거실로 향하자 어머니가 물었다. 너 혹시 뭐 이상한 거라도 만났니? 사실 엄마, 여기 앞에 어두운 길목 있잖아. 거기서 뭔가가 쫓아온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뒤를 돌아봤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내가 착각했나 봐. 난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다시 한번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자 어머니도 안심하며 웃어 넘기셨다. 아, 맞다. 근데 그 길에서 나 A 이모 만났었는데. 그 말을 꺼내자 어머니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미소가 사라졌다. A 이모한테 인사했는데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셨나봐. 내 말에 어머니는 조금 한한듯 말을 끊고 물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A 이모는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네가 본 거 정말 A 이모 맞아? 뭐? 진짜야? 언제 돌아가셨어? 난 전혀 몰랐어. 아, 틀림없이 A 이모 맞았어. 바로 옆에서 얼굴도 봤고 맨날 부르던 이상한 콧노래도 들었었단 말이야. 어머니는 새하얗게 질려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큰 이모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다. 언니, A 기일이 언제였지? 뭐? 오늘? 전화를 엿들어 보니 오늘이 A 이모 첫 기일인 것 같았다. 세상에나. 이모는 세상에 어떤 미련이 남았던 걸까? 그날 왜 그렇게 갑작스레 내 앞에 나타났던 건지, 등 뒤에서 느껴지던 그 기척은 뭔지 그때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내 눈에 보였던 A 이모는 왜 내 눈에 띄었던 것일까? 남자가 그 술집을 찾은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애초에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그였지만 그날 밤만은 최근 들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잊은 채 취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고성과 노랫소리로 정신없는 그곳 분위기는 남자에게 불편함만을 안겨주었다. 그랬기에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심각한 얼굴로 술을 마시는 청년의 곁에 앉은 것이다. 적어도 생명부지인 사람과 어깨동무를 한 채 노래를 불러대는 것보다는 나아 보였다. 자네, 저런 분위기는 싫어하나 봐.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보니. 사실 나도 그렇다네. 마음 같아서는 왕창 취해서 다 잊어버리고 싶었는데 말이야. 청년은 남자에게 술잔을 권하며 대답했다. 네, 저도 조용히 마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도 이런 곳에선 아무리 취해도 다들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아저씨도 취하고 싶으시면 실컷 취하셔도 돼요. 남자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는지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말했다. 그럼 제대로 찾아온 모양이네. 오늘은 제대로 마셔야지. 도저히 안 되겠거든. 자네도 딱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괜찮으면 내 술 상대 좀 해주게나 그래.
그렇게 둘은 치기가 오를 때까지 별다른 말 없이 술잔을 주고받았다. 아직 젊어 보이는데 힘든 일이 많나 보구먼. 고민거리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더 속내를 털어놓기 좋은 법이거든. 남자의 말에 청년은 헛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리곤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저씨는 나쁜 놈들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뭐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 놈들 많잖아요? 도둑놈부터 시작해서 사기꾼이며 살인자며 뭐 그런 놈들이요. 갑작스레 꺼낸 질문에 남자는 당황하며 더듬더듬 대답했다. 글쎄, 뭐 말할 것도 없이 화가 나지. 요새야 뭐 정신 나간 놈들이 한둘인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전부 잡아다가 어디 구덩이에라도 던져버리고 싶지. 그렇죠? 아저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 놈들은 법이니 교도소니 이런 거 없이 다 죽여버려야 돼요. 술잔을 비운 청년은 이어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남자는 손을 멈추고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뉴스에서 나오던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 떠올렸다. 청년은 확신에 찬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세상엔 죽어 마땅한 놈이 많은데 정작 제대로 된 벌을 받은 놈들은 얼마 안 돼요. 그게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기로 했죠.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조금씩 요령도 생기고 확신도 생겼죠. 피해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엄청 좋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쁜 놈이라도 말이죠.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생각보다 그리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어요. 눈만 감으면 내가 죽인 놈들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라요. 순 사이코패스에 죽어 마땅한 놈들 뿐이었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하단 말이죠. 가끔은 이게 잘하는 짓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내가 맞는 거라고 이게 옳은 일이라고 다짐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결국 이렇게 술이라도 취하지 않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어버렸죠. 남자가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청년이 다시 이야기했다. 위로라든가 걱정이라든가 그런 걸 바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살인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싶지도 않고요. 전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생각보다 힘들지만 결국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죠. 아저씨한테 말을 꺼낸 건 그래도 누군가는 들어줬으면 싶어서 그런 거고요. 말을 마친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제가 취했나 봐요. 제가 한 얘기는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술 취한 놈의 헛소리니까요. 남자는 비틀거리며 나가려는 청년을 붙잡아 다시 자리에 앉혔다. 아저씨, 혹시라도 뭔가... 아니, 난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나도 자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자네가 힘들어하면서도 신념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니 응원을 하고 싶구만 그려. 그거보다 이번엔 내 얘기를 들어줄 차례다 싶어서 말이지. 나도 고민이 하나 있거든. 청년은 미심쩍어 하면서도 얌전히 자리에 앉았다. 난 말이야,
이래봬도 제법 큰 사업을 하고 있다네. 뭐 나 혼자는 아니고 친구놈이랑 동업을 하고 있지. 그 친구놈이랑은 어릴 때부터 같이 지내서 서로 막연한 사이라네.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 뭐 실제로 둘이서 시작한 구멍가게가 지금은 규모도 커지고 돈벌이도 제법 되지. 그런데 말이야, 최근에 그 친구의 비밀 하나를 알게 됐어. 하참, 그 녀석이 어디선가 나쁜 녀석들을 사귀었는지 노름판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 사업으로 비자금을 만들어서 몰래 판을 벌이는 모양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가 도박시켜 돈을 캐하고 몰래 약을 타서 약쟁이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하고 있어. 모르긴 해도 장기매매나 인신매매까지 손대고 있을지 몰라. 우리 사업이 힘들 때마다 그 녀석이 어디선가 돈을 융통해오곤 했는데 아무래도 그 돈도 그리 깨끗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 난 우선 그 녀석을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녀석은 눈도 깜짝 안 했다네. 우리 사업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자기 덕분이라면서 말이야. 경찰에 알려볼까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 그 녀석이 여기저기에 이미 손을 잘 써놔서 금세 풀려나고 말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슬슬 내 목숨이 위험해지고 있어. 그 녀석에겐 이제 내가 걸림돌이 테니까. 그 녀석은 이제 내가 알던 친구가 아니야. 청년은 진중한 얼굴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저 조금 마땅한 범죄자 녀석일 뿐이지. 남자는 조용히 덧붙이며 무언가를 청년에게 내밀었다. 얼굴 사진이 나온 명함이었다. 아무래도 남자가 말한 그 친구의 명함인 것 같았다. 청년은 가만히 명함을 받아 챙기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가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들은 건 일주일이 채 지나기도 전이었다. 뉴스에서는 또다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며 시끄러웠다. 남자는 지금 자신의 기분이 기쁜지 슬픈지 알 수 없었다. 일처리 한번 빠르구만. 그 덕에 30년지기 친구를 잃었어. 멍청한 놈. 그냥 모른 척 했으면 그렇게는 안 죽었을 텐데. 하여간 융통성도 없이 찾게 빠져서는. 남자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던 친구의 모습을 떠올렸다. 의외의 곳에서 이용해 먹을 만한 녀석을 만나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청년을 만났던 그 술집을 찾아갔지만 청년을 다시 만날 수는 없었다. 내일 가져다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앞에 놓인 보따리를 바라보며 어머니께 말했다. 내일 새벽같이 올라가야 돼.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다녀와. 난 한숨을 쉬며 음식이 담긴 보따리를 들고 길을 나섰다. 명절을 맞아 찾아온 시골집에서 빈둥빈둥 하던 차, 우리 어머니께서 정말 귀찮은 일을 떠넘겨 버렸다. 걸어서 30분쯤 거리에 있는 마을 어르신 한 분께 명절 음식을 드리고 오라는 것. 그분은 가족들조차 찾지 않아 홀로 외롭게 사시는 분이셨고 우리 할머니께서는 이런 식으로 신경 써주신다고 했다. 그 덕에 난 시골집에 오는 날이면 제법 오래 산길을 걸어야 하는 그곳을 음식을 싸들고 다녀와야 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늦어 조용히 넘어가나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되지 않을 모양이다. 난 하는 수 없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크게 들으며 느릿하게 천천히 산길을 걸어갔다. 그러다 너무 늦장을 부린 탓인 걸까? 어르신 댁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충분히 어두워진 상태였다. 이거 전해드리라고 해서. 난 어르신께 음식이 담긴 보따리를 건네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주시는 용돈을 못 이기는 척 챙겨놓은 뒤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어느새 산길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져 버렸다. 휴대폰 불빛에 의지하여 조심조심 걸어가자니 슬슬 공포심이 몰려왔다. 누가 따라오는 상상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도 흠칫 놀라길 여러 번. 오늘따라 이 산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난 음악 소리를 더 크게 하고는 제발 길만 잃어버리지 말자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이상한데? 난 휴대폰을 집어들고 지금 시간을 확인하였다. 이상하다. 이미 집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이었다. 내가 걱정했던 대로 길을 잃어버린 모양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분 나쁘게 주변에 무덤들이 간간히 늘어서 있었다. 평범하게 세워진 비석들조차 무언가가 그 뒤에 숨어있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더욱 불안한 것은 이제 핸드폰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휴대폰 불빛도 없이 산길을 되짚어 간다 생각을 하니 끔찍했다. 휴대폰이 꺼지기 전에 길을 찾아 뛰어야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 무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배터리를 아끼려고 음악을 껐었던 탓에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아주 조용히 들리는 여자의 낮은 웃음소리.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이 시간에 누가 왜 웃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분명 사람일 거라 믿지만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난 아무것도 모른 척 천천히 몸을 돌려 그곳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너 걸음쯤 걸었을까? 갑자기 무덤 쪽에서 들리던 그 소리가 뚝 하고 끊어졌다. 그에 반응하여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다. 소리가 나던 뒤쪽에는 풀벌레 소리조차 없이 고요했다. 그 적막감이 너무나 소름 끼쳐 다시 앞으로 걸어가려던 그 순간 뒤쪽에서 나에게 달려오는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당장이라도 뒷머리가 낚아채질 것 같은 기분에 난 그대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쪽에서 나에게 뛰어오는 소리가 생생히 들려왔다. 급하게 도망치던 나는 얼마 못 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아파할 겨를도 없이 급히 뒤쪽으로 불빛을 비춰 날 따라오는 것의 모습을 확인했다. 새하얀 옷이 흑투성이인 여자. 그 여자는 한쪽 팔을 기괴하게 휘두르며 나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흘러내린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충혈된 눈은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고 한쪽 다리가 마치 다친 것처럼 절뚝거리며 무어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오싹한 모습에 난 비명을 지르며 미칠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는 정확히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무작정 달리다 보니 집 근처였고 마당에 들어서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자초지종을 묻는 가족들에게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은 할머니께서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고 계신 듯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어젯밤에 내가 본 그 여자는 귀신 같은 건 아니었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사는 아주머니인데 남아있는 가족이 없다 보니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끔찍하게 아꼈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전 아들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그 충격으로 아주머니는 낮에는 멀쩡하다가도 밤만 되면 정신을 놓고 광인이 되어 떠돌아 다닌다고 했다. 귀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행이었지만 난 그다지 웃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뒷좌석에 기대어 어젯밤 일을 생각했다. 나를 향해서 달려오던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그때는 공포심에 알아채지 못했지만 한 손을 미친 듯이 흔들던 그 아주머니의 다른 한 손에는 무언가 들려 있었다. 흑두성이의 어린아이 시체. 광인이 되어버린 아주머니는 밤마다 아들의 무덤을 찾아가 맨손으로 무덤을 파냈었던 것 같다. 내가 무덤가를 지나던 그때 들렸던 웃음소리는 아주머니가 아들과의 재회를 기뻐하며 내는 웃음소리였을 것이다. 앞으로는 시골집에 내려와도 절대 그 산길을 다시 갈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쯤 정신이 돌아온 아주머니가 자기 손에 죽은 아들의 시체가 들렸다는 걸 알게 되었을 거란 것이다. 어릴 적 내가 다녔던 학교에 약간 모자란 형이 한 명 있었다. 나보다 2살이 많았던 그 형은 늘 침을 흘리고 다녔었고 언제 감았을지 모르는 그 반곱슬 머리는 매번 볼 때마다 잔뜩 떡여져 있는 상태였었다. 그리고 굵은 입술에는 항상 피가 묻어 있었다. 내가 그 일을 목격하기 전엔 그 형의 입가에 묻어있던 그 검붉은 핏자국은 당시엔 어려서 그랬는지 그리 신경 쓰이지 않았었다. 내가 살던 곳은 시골이었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거리는 늘 자신의 몸이었으므로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든다. 그리고 그 형은 말을 잘 못했었다. 더듬거리면서 한마디씩 말을 꺼내긴 했지만 그 말도 거의 알아듣지 못할 수준이라 그 깡촌 시골 분교 선생에게도 늘 무시를 당하곤 했었다. 지나가는 5살 꼬맹이도 그 형을 보고 무시했는데 더 말이 필요하겠나 싶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다. 하루는 내가 숲으로 바람을 쐬러 갔었던 적이 있었다. 숲속 그늘 속을 걷거나 바위 위에서 낮잠을 즐기는 게 당신의 취미였던지라 방학 때엔 항상 그 숲속에 머물며 지냈었다. 나는 항상 오르던 그 산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바위에 올라 잠을 자고 있었고 해질 무렵이 되거나 해가 떨어져서야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리고 그날 내겐 지금도 미스테리라는 단어로 남겨져 있는 내 머릿속의 그날의 기억을 얻게 되었다. 산 너머로 해가 기울어 가는 걸 본 나는 몸을 일으켜 대충 옷을 털고
바위 아래로 내려왔다. 밥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난지라 핑곗거리를 생각하며 숲을 걷고 있었다. 시끄럽게 우르대는 벌레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개울물 소리, 그리고 그 소리 틈을 타고 뭔가가 찍찍거리는 소리와 쩝쩝대는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소리였다. 그 소리는 내 안에 알 수 없는 자극을 일으켰고 호기심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또한 그 호기심은 내 안에 호성심을 낳았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하겠다는 충동력을 일으켰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 한참을 걸었던 게 아마 30분쯤 되었을 때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나무라 부르던 나뭇가지는 축 늘어지고 곳곳에 오색띠가 메어져 있던 그 나무 밑에서 그 형을 보았다. 그 바보 같은 형. 다행스럽게도 불을 밝히고 있는 낡은 가로등 불빛이 있었으므로 내 후레쉬의 불빛은 눈에 띄지 않았었다. 그리고 난 숲을 속에 숨어 모든 걸 보게 되었다. 매우 충격적이었다. 뭔가를 질척거려가며 허겁지겁 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형은 주위를 두리번거려가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으르렁대고 있었다. 당시에 나는 어려서인지 무섭다거나 위화감 따윈 느낄 수 없었다. 다만 호기심이 더더욱 치밀어 올라 그 형이 먹고 있던 것에 내 눈을 집중했다. 하지만 나무줄기가 만들어낸 그림자 때문에 무엇을 먹는 건지 보이지 않았었고 답답한 마음에 옆으로 한 걸음 발을 옮기는 순간 발 아래 장가지를 밟고 말았다. 너무도 놀란 나는 그 형이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늑대 울음소리와 비슷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바로 그 형이었다. 다행히 나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가로등 불빛을 마주한 그 형의 입과 손엔 피가 흥건히 묻어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의 뼈 같은 게 왼손에 들려 있었다. 하지만 내가 더더욱 놀란 건 그것이 아니었다. 이 울음소리, 몇 년 전부터 밤마다 들려오던 소리였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그 소리의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그냥 산에 사는 산짐승의 소리라 치부했었기에 나를 포함해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었다. 허나 진실은 이것이었다. 바로 이 형이었다. 그리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그 형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내 발로 기어다니고 있었고 나는 몸을 숨겨 조심스럽게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 본 그 형은 두 발로 걷고 있었고 손이나 몸에서 피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었다. 이상한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었다. 다만 이가의 피는 늘 보던 것과 똑같았다. 생각해보니 굵은 입술에 묻어져 있는 그 피는 절대 굳거나 옅어지지 않았었다. 내가 학교를 마치고 향한 곳은 마을 끄트머리에 있던 귀신나무. 어제 그 장소. 그 형이 뭔가를 먹던 이 귀신나무 주변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은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분명 그 형의 손과 입에 낭자한 그것은 피였다. 검붉은 피.
만약 이곳에 명확한 증거가 있었다면 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아무런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 하다못해 주위에 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몇 번이나 근처에 숨어 그 형의 모든 걸 목격했고 내 두 눈으로 그 끔찍한 장면을 담았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평소와 다름없이 그는 동네 바보로 변하는 그를 보았고 그곳 근처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저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만이 자리할 뿐이었다.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믿지 못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 어린 날 당시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그 형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괴물이었다. 이 사실을 증명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내 눈으로 보았던 분명하고 끔찍한 진실. 그 어린 나이에 증명이라는 말을 머리에 새길 정도로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잠에 들면 꿈속에서 보이고 매일 밤 내가 목격하고 있는 이 끔찍한 사실. 난 그것을 밝힐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실행치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울고불고 떼를 써서 마을 어른들과 함께 목격했더라면 분명 마을 어른들은 그 현장을 잡았을 것이 분명하다. 더불어 그의 정체와 그가 먹고 있던 그것까지 말이다. 그것을 목격하고 거진 1년이 지났다. 나는 개울가에 앉아 가재를 잡으며 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마을에 살던 동생이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건네었다. 형, 그 바보 같은 경구 형 있잖아. 죽었대. 어른들 말로는 오늘 아침에 마을 저수지물에 빠져 죽었다던데? 뭐? 진짜야? 누구나 어린 나이라면 누군가의 죽음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줄 모른다. 허나 그때 나는 왜 죽었을까? 나 말고도 누군가가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심각하게 들었다. 그 바보 형이 죽고 난 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는 그 나무 아래로 찾아갔다. 허나 나를 반기는 것은 스산하게 부는 바람뿐이었다. 우두커니 비추고 있는 가로등은 언제부터인가 불이 간당간당 하더니 한 번씩 꺼질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 형이 죽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집안 사정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기억 속의 모든 걸 담아둔 채 2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그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직도 나는 그날의 일이 분명한 진실이라 당당히 밝힐 수 있다. 거제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났으며 나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는 그 기괴한 이야기. 나는 지금 20년 전의 일이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떠올라 이 마을, 내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이 거제도에 내가 살았던 이 옥산 마을에서 그리고 그 형을 목격했던 이 나무 아래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쓰고 있다. 내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진정 부정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이 자리에 이 가로등 불빛이다. 이 가로등 불빛이 아직도 간당간당 불을 깜빡이고 있다는 그것.
사람의 마음이란 건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 설명이 안 되죠. 설명할 수 있다고 쳐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뭔가 단순한 듯 하면서도 복잡하고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우니까요. 사랑의 감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니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 못할 겁니다. 다만 이왕이면 끝까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녀를 처음 본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죠. 그녀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첫눈에 반했다 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갈망. 그래요. 갈망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그녀를 가지고 싶다 라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내 것이어야 한다 라는 느낌이었죠. 그녀를 보고 있지 않은 시간 동안 저는 지독한 갈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갈증이 겁니다. 그녀의 모습, 그녀의 사진,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향기, 그리고 그녀의 물건, 그녀의 머리칼, 심지어 그녀가 앉았던 의자에 남은 온기, 오로지 이런 것들만이 제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녀와 관련된 것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해소해 주지 못하는 갈증. 그렇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있어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더 큰 존재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그녀가 절 미워한다고 해서 마음이 사가라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가 저에게서 멀어지려 하고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커져갔죠. 전 그녀에게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전 그저 그녀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손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치면 오히려 열정적으로 손을 휘저 금붕어로 움켜쥐고야 마는 어린아이처럼 그녀가 도망칠수록 저의 집착은 더욱 강해졌던 겁니다. 그녀가 절 미워하는 건 그리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서 도망치는 것도 그리 마음 아픈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단 하나 견디기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었습니다. 뭐랄까요? 그것도 일종의 질투겠죠. 하지만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그녀 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볼 때면 마치 제 눈 앞에서 평생을 함께한 반려동물이 요리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듯한 끔찍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 곁에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했죠. 그녀의 애인, 이성 친구는 물론 동창이나 심지어 가족들까지. 방법이야 여러 가지였지만 역시 가장 효과가 좋은 건 그들에게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죽은 동물들을 택배로 보내는 게 가장 쉽고 빨랐습니다. 길고양이나 비둘기야 구하기 쉬웠지만 가끔은 진짜 그들의 애완동물을 사용했습니다.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그녀 곁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걸 보며 엄청난 보람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의 부모에게서 그녀를 떨어뜨려 놓는 건 실패했지만요. 제가 그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애당초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사랑의 마음은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숨바꼭질 끝에 경찰들을 모두 따돌리고 그녀를 제 은신처로 데려왔을 때 그녀에게 애원하지도 협박하지도 않았던 게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의자에 묶인 채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며 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내 앞에 있는 이 순간이 그리 오래 유지되지는 못할 건 분명했습니다. 길어야 며칠이겠죠. 아니, 어쩌면 고작 몇 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경찰들이 뛰어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경찰에게 붙잡히는 것보다 그녀를 빼앗긴다는 게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죠. 그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저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 결국 결정을 내리고 만 겁니다. 그녀의 머리칼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피부와 그 안을 흐르는 피, 그리고 작은 뼈 한 조각까지 그녀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걸 다 제가 가지기로 말이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80% 정도만 성공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그녀의 전부를 온전히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네, 제가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역시 무슨 짓을 했었든 다 먹어치워야 했죠.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좋겠네요. 마침 배가 고프거든요. 의자에 결박된 채 열심히 이야기하던 남자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 건너편에 앉은 형사를 바라보았다. 어려울까요? 희죽거리는 그 말에 형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남자는 입안의 상처를 혀로 몇 번 쓸어보고는 말을 이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형사님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형사의 침묵에 남자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전 완벽하게 그녀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평생 이대로 감옥에 썩어도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건 그녀의 몸을 다 먹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긴다는 것뿐입니다. 형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남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는 느긋하게 말했다. 감옥에 쳐넣건 얼굴에 발길질을 하건 아님 사형대에 올리건 형사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제가 말했듯이 무슨 짓을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몸 안에 있고 그건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제 거란 말입니다. 남자의 조롱에도 형사는 주먹을 날리지 않았다. 그저 무서운 얼굴로 남자를 노려볼 뿐이었다.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뭐 남은 부분은 몇 자리에 묻는다고 치더라도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벌써 몇 시간째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경찰서니 국밥이라도 시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짜고짜 뒤통수 후려 갈기신 것도 그렇고 눈 뜨기도 전에 이렇게 꽁꽁 묶어놓으신 것도 그렇고 생으로 굶기기까지. 아무리 따님 일이라지만 형사심에서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닙니까? 형사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틀렸어. 우선 여긴 경찰서가 아니야. 우리 집 지하실이지.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네가 한 말 중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고개를 갸웃거리는 남자를 보며 형사는 아래에 있던 공구 상자를 테이블 위로 올렸다. 나도 니놈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씹어먹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거든.
남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비춰질 때 형사가 한마디 덧붙였다. 장담하는데 니노 무덤엔 아무것도 묻지 못할 거다.